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본격 수다 버라이티 투데이 잡스 3.0.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실입니다. 네, 9월 달에 헤어지고 10월 달에 만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연휴가 이제 2번 있는데 한 번 썼고요. 네. 이제 카드가 한 번 남았는데. 그래도 한 번 남은 게 얼마나 좋아요. 한 번 남은. 근데 올해가 90일밖에 안 남아가지고. 90일도 제대로 안 남았죠. 이 기분은 뭘까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우리가 신기한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올해가 얼마가 남았다라고 네.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구가 네. 상대적으로 태양과의 위치가 그 위치에 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생각해보면 별로 영향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저도 마음이 조금 쓸쓸해지는 게 있어요. 10월 하면요, 좀 쓸쓸해지죠. 그냥 저는 이제 제 나이가 많아지는 게 안타까울 뿐인데 이독수 씨 지구의 자전거 공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어쨌든 그러니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쓸쓸한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해놓은 게 없어서. 그러니까 20살 때, 10몇 살 때도 30살, 40살이 되면 뭘 좀 해냈을 줄 알았는데 모든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당황하는 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경제가 어려워진다. 어제 저희 아버지가 2년 동안 경기가 엄청 어렵단다. 데뷔를 해라 해서 아빠 데뷔를 하려고 한다고 데뷔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럴 때는 지혜가 좀 필요한데요. 전문가들과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생방송 투데이 잡스 3.0에서는 오늘 법적인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보통 이 사법적 사고, 법적인 사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 마시고 법에서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우리 삶에 어느 영향을 주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뉴스는 법이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0월 4일 화요일 투데이 잡스 3.0이죠.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10월 4일이죠. 1004, 486 뭐 이런 천사데이에 만나는 그런 요정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잠깐 상상해 볼까요? 네, 저는 이런 분이 생각납니다. 이런 얼굴의 요정이 아닐까 싶은데 바로 이데일리의 참 기자, 우리 투데이 잡스의 시사요정 김성 기자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천사 486 요정님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그 천사 뭐 이런 거 다시 삐삐에 암호처럼 썼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삐삐 써보셨었죠? 전 삐삐 안 써봤습니다. 네. 써봤어요? 이독수 씨? 그럼요. 그래요? 고등학교 다닐 때 삐삐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서 없었다기보단 있었을 때도 안 썼다. 이렇게. 진짜요? 네, 왜요? 저는 휴대폰도 대학교 들어가서 사용했거든요. 예. 별로 필요성을 못 느꼈었어가지고 제가 되게 미개했었나 봐요. 그래갖고 미개하지 그때 막 않았어요. 16화음 휴대폰 나오고 막 이럴 맞아요. 때였거든요. 네. 애니콜 뭐 이런 거였는데 그때 저는 저거 왜 쓰지 했는데 이제 막상 또 대학생이 되니까 필요하더라고요. 그쵸. 그때 부랴부랴 개통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구나. 전 시티폰도 사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시티폰은 전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래요? 네. 발신만 가능했던. 네, 그렇죠. 저는 대학에 좀 중반 지나서 페이저가 생겼어가지고. 예.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옛날 얘기하는 게 되게 어른 혹은 뭐 꼰대 약간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네. 지금 문득 이야기하다 생각나니까 공중전화를 찾아다녔었던 그때 그 모습을 보면 생각해보면 그것도 또 나름의 낭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공중전화를 다 없앨까를 고민하고 있대요.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네. 그런데 급한 상황, 네. 휴대전화를 쓸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긴급 상황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전국에다가 공중전화를 다 없앨 수가 없어서 네. 그걸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약자이거나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간과하기가 쉬운데 뭐 그런 부분들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기는 그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빅데이터를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아이고. 아니 휴일 지나고 제일 무서운 얘기입니다. 휴일 지나고 저번 주에 너무한 것 같아. 핵위기. 사실 막 직접적으로 와닿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네. 핵위기에 대한 지금 뭐 우려가 되게 커지고 있죠. 이유는 그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때문인데요. 지난주에도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 대한 합병 선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군이 이 동부 도네츠크 리만 지역을 다시 재탈환하면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 조금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소식을 조금 먼저 전해드리면 정작 이 지역이 이제 하루 만에 막 러시아 땅이 됐다가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좀 어리둥절한 표정. 진짜로 뭐 우리가 러시아 땅이 됐었어? 이렇게 하는 좀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막 편입이 됐다가 안 됐다가 막 이렇게 되니까 사실 지금 이 지역이 뭐 여러 가지 교통망이라던가 뭐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름아름 뭐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다시 러시아 땅이 됐다가 다시 우크라이나 땅이 됐다고 이러면서 주민들 반응이 되게 황당해했다, 어리둥절했다는 반응이 뭐 주요 외신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말씀드렸던 대로 인터넷이나 전기, 라디오가 뭐 지금 다 차단돼 있다 보니까 한때나마 러시아에 편입됐다는 사실조차 지금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리만 주민들이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리만을 러시아의 일부로 편입했다 이런 얘기를 취재진이 전달을 하니까 뭐 일부 주민들은 뭐 웃음을 터뜨리거나 또 일부 주민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던가 길거리에 있는 군인이 러시아 군인가요? 우크라이나 군인가요? 이렇게 막 되묻기도 했다는 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바꿔 얘기하면 지금 상황이 엄청 또 촉박하고 그러네요. 급박하고 막 지금 어수선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러시아가 이렇게 또 막 큰 소리를 쳤다가 갑자기 또 우크라이나가 재탈환을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도 사실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2014년부터 올해까지 좀 세어보니까 벌써 4번째 리만의 주인이 막 바뀌었다가 다시 테러됐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러시아가 리만을 다시 공격하겠다고 지금 뭐 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또 차후에 또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내부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이 러시아군에서도 러시아 내부에 대해서도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저도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요?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건 보통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 국제사회의 정서에 반하게 이런 우리가 짓을 왜 했어.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서 왜 우리가 이러는 거야? 네. 괜히 무리한 짓을 했다가 우리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비난 여론은 그러게 우리가 더 강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핵무기를 조기에 사용했어야 되는데 약간 군부 당국에서 오히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봐라. 네, 이 힘없이 물러난 모습이 너무 굴욕적이다라고 판단한 게 지금 뭐 러시아 군부 내부에서의 판단이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적잖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미국 일간 뭐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친정부 성향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군지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능을 질타하고 있는 거군요. 네네. 그렇게 되는 건 지금 리만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사실 굉장히 커다란 핵심 병참 기지 역할을 하는 네네. 도시라면서요. 그런데 점령을 하고 우리 거야라고 이제 발표를 하자마자 다음날 탈환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좀 국제적으로 볼 때 부끄럽다. 근데 그건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핵을 썼어야지 이런 얘기들은 좀 너무 선을 넘은 발언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좀 굉장히 걱정되기도 하고 또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사를 찾아보면서 뭘 하냐면 지난 밤새 속보, 러시아 핵무기 사용 이런 게 혹시나 뜰까 봐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까 전문가들이 영은 아니라고 하니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찾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선 자국이라고 선언을 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국의 영토를 침공받은 거로 주장을 하겠죠. 본인들의 주장이지만. 그러니까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사실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러시아 입장에서 체면을 구겼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실제로 핵 공격에 나서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데 60년 전에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냉전 시대 핵 전쟁이 다시 발발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뭐 전 세계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외신들 기사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판을 뒤집을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핵이라는 키워드를 꺼낼 수도 있다 이런 평가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 합병 선언할 당시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영토를 지킬 것이고 그 수단 가운데 하나가 핵이 될 수도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행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관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러시아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여러 가지 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살상자를 낳지 않는 지역에 시위용으로 발사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는 지역에 일단 뭐 약간 실험 형태로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형태의 발사를 하거나 북한이 항상 하듯이요. 아니면 실제로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이 될 수도 있다. 좀 더 방향을 튼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한창 뭐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지구 이른바 나토에 대한 공격으로 위장한 핵 발사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지금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을 살상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지경까지 가기보다는 어이씨 조용히 해 이렇게 약간 겁주는 단계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이잖아요. 우선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 한복판에
저 핵무기를 썼어요. 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핵무기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서도 사실 핵무기 자체가 발산하는 어떤 그런 방사성 낙진이라든가 그 이후의 피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로 아직도 후쿠시마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고 체르노빌도 마찬가지로 네. 그 근방에 사람이 프라피에타 같은 게 살 수가 없는데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핵무기는 깨끗한, 그러니까 깨끗한 게 상대적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것보다는 적은. 그 이후의 피해가 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겨서 밖으로 막 이렇게 지글지글거리면서 마치 재가 계속 날리는 상황과는 다른 경우기는 합니다.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에 그 사고가 났을 때 훨씬 더 더러운 것들이 계속 방출이 되거든요. 일부러 핵무기를 이렇게 더러운 무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전략핵 맞아요? 전술핵이 작은 거예요. 전술이 작은 거죠. 전술핵이 작은 거예요. 그럼 네. 전술핵 정도의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상을 당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게 상황마다 다른데 물론 이제 핵무기의 세기에 따라 다른데 지금 작은 경우에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핵의 한 15분의 1 정도 되는 위력만 있는 핵도 있다고 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뭐 가볍게 사용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폐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상대적인 걸 얘기하시는 상대적인 거죠? 거죠. 그것도 뭐 민간인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혹은 군인을 상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과시용으로 뭐 예를 들면 다리를 좀 없앤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공장을 파괴한다든가 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부분만 파괴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훅폭풍인 거죠. 그 이후에 국제적으로 봤을 때 핵을 사용할 수 있었네? 그럼 반대편에서도 전술핵 정도는 사용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이게 칼로 무자르듯이 딱 여기서부터는 전술, 여기까지는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사용할 수 없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나토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리를 부셨어? 그럼 우리도 러시아 다리를 부실까?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뭐 너무 제가 뭐 무지한 국제 질문이군요. 정세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거에 대해 상당히 또 양측 다 경계하는 부분이 있고 네. 제가 네. 사실은 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시위용 발사가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고 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지금 뭐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리고 있지만 실제로 발사된 지는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상황이고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 생전에는 제가 출생한 적이 이후에는 없잖아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실제로 우리가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너희들이 더 도발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걸 발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어느 시그널을 좀 먼저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전면전으로 지금 막 실제로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핵무기를 발사할 경우에 정말 책임질 수 없는 일이 발발할 가능성이 벌어지죠. 크기 때문이거든요. 네. 사실은 이 지금 물밑에서도 뭐 여러 나라들이 뭐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다. 뭐 북한에서도 뭐 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라는 게 만약에 진짜 필요하다. 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아무도 없는 지역이라던가 아무도 없는 지역에다가. 살상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핵무기를 발사할 가능성이 그나마 조금 좀 높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독실 씨는 어때요? 지금 아까 질문하신 부분이 좀 정확한 진단 중에 하나고 왜 대답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전략핵을 사용한다는 건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같이 러시아가 뭐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의 일부에다가 만약에 전술핵 작은 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심지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나토 쪽에서 핵을 사용하는데 그거를 러시아 땅에다 사용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을 수 있는 정치적인 생각인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지금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탄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만에 하나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게 되면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할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은 사실 군사학적으로 우리가 다루기보다는 사실 정치적인 정치역학 관계로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고 네. 솔직히 투데이 잡스 3.0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왜 핵 얘기를 해야 됩니까? 너무 네. 속상한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사를 찾아보는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는 사람 입장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네. 이독실 씨가 그걸 계속 검색한다는 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충분한 일이라는 것과 네.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나 푸틴 대통령 아까 군부 내에서도 고바 쓰자니까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이 군부가 성장하는 걸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눌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죠. 예 네. 그런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는 거죠. 비이성적인 판단을 할까봐. 맞습니다. 자,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부정수급 참 애매한 단어인데 부정수급. 네. 예. 뭐 부정수급이라는 네 글자를 딱 떠올리면 뭔가 이렇게 생각되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네. 약간 육아휴직 관련된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육아휴직 부정수급 있었어요? 정부가 뭐 최근 뭐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면서 네.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써라 네. 이렇게 또 권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악용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남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한번 보니까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은 총 1,324건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금액은 65억 4천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육아휴직 급여라는 거는 만 8세 이하 내지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통상 임금의 80% 수준에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니까 남성의 경우에는 2018년 61건, 3억 2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부정수급이 계속 늘면서 2020년도에는 180건, 8억 4천만 원 수준까지 늘어났고 네. 지난해에는 97건에 7억 2천만 원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반면 여성의 부정수급은 2018년 248건, 8억 9천만 원에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도에 187건, 8억 1천만 원으로 나타났고요. 지난해는 134건, 5억 5천만 원으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20년을 기준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이 여성을 추월했다는 점입니다. 아이고. 지난해 기준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여성보다 훨씬 적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부정수급의 어떤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는 훨씬 적은데 금액은 훨씬 많다.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이 숫자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4년 동안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이 1,324건이니까 네. 4년을 나누면 한 1년에 400건 정도 된다는 거죠.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의 숫자를 대비해 봤을 때 이제 금액 자체는 굉장히 크지만 실제로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부정수급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정수급 얘기가 나오면 주는 거 그만하자는 얘기가 나와요. 아, 그렇죠. 네. 그럴까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비율이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르게 말하자면 이 혜택을 보면서 정말 육아에 전념하고 실제로 건전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네. 그리고 좀 여기서 씁쓸한 현실들을 좀 여러 개 볼 수 있기는 합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의 부정 수급액이 많아졌는데 더 많아 추월했는데 그 인원은 더 적었었다. 그리고 그 비율을 생각을 해보면 또 하나는 부정수급액 자체 1인당 받는 어떻게 보면 육아휴직 이 수당 자체가 남성이 더 많다는 건데 그 수당 자체도 기본적으로 통상 임금의 80% 수준에서 지급이 되니까 네.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아무래도 여성들보다 더 많이 급여를 받더라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실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기도 하네요. 네, 그 상대적으로 남성이 그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출산율이 안정화된대요. 그러니까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김성훈 기자가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 김성훈 기자가 이제 확 포션이 크잖아요.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이 1년 쉰다 그러면 진짜 답답한 거죠. 사람을 하나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뒤에다 계속 레이저를 간다고? 이 상황에 간다고? 이렇게 돼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못 하게 되면 또 다른 인력들의 그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번 기사를 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했던 게 물론 뭐 진짜 말 그대로 악성 부정수급의 사례는 못된 생각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저는 좀 사회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육아휴직 급여 뭐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걸 어떤 뭐 기사라던가 수치로 나온다면 실제로 일선 뭐 현장에서 저 육아휴직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육아 볼 사람이 없어서 하면 너 또 뭐 부정수급 하려는 거야? 약간 그런 그러니까. 색안경 낀 시선이 오히려 좀 맞아요. 도배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또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는 물론 선제적으로 조치돼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그렇죠. 육아휴직을 쓰는 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 시선은 앞으로도 계속 개선이 돼야 되고 앞으로 좀 더 관대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사례를 좀 한 번씩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경우가 부정수급이 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악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지불식간에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자기가 복귀하는 날짜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나중에 한 것처럼 실수로 예를 들면 일주일만 더 받더라도 그것도 부정수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정수급의 사례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한번 확인하시고 그대로 잘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엔잡러 네. 많아진다는 거죠? 부정수급이랑 연결되는 느낌도 살짝 있네요. 그죠? 엔잡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아, 그렇긴 하죠. 엔잡러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실제로 인구 10명 가운데 4명, 1인 가구 10명 가운데 4명은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이른바 엔잡러로 조사가 됐다는 설문이 나왔습니다. 네. 네. 1인 가구가 대체로 인생은 한 번뿐 이런 가치관을 바탕으로 아유 번 돈 다 써. 사고 싶은 거 다 사. 라고 생각할 수 진심이죠. 있는데 너무 얼굴이 진심이었어. 소비에 어떤 치중할 낯설.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의외로 또 저축에 치중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래요?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3일 발표한 1인 가구 보고서라는 자료를 한번 보면은 전국의 25세에서 29세 1인 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네. 응답자의 42%가 복수의 직업 활동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엔잡러 배경이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여유 비상자금 마련이 31.5%로 가장 컸고요. 네. 다음이 시간적 여유, 다음이 생활비 부족 등으로 꼽았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지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 평균 44.2%가 차지를 해서 2년 전 같은 조사 당시 57.6%였거든요. 지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네. 13.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결국 저축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저축 비율은 44.1%였는데 저번 조사보다 9.8%포인트나 높아지면서 네. 소비보다는 지출이 늘어난 이런 흐름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뭐 있는 대로 다 써. 난 놀고 싶어라서 버는 게 아니라 생활비는 어쨌든 좀 저축을 하고 네. 뭔가를 준비를 하려고 직업 2개를 갖는다. 뭐 사실 이렇게 엔잡러하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갓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갓생. 갓생. 네. 근데 정말 열심히 사는 아. 요즘 젊은이들이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도 딱딱 정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네. 얼리버드로 하루를 시작하고 잠도 줄이는 뭐 네. 이런 거를 갓생이라고 하는데 엔잡러와 갓생이 또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갓생을 하는 이유는 내가 흥청망청 쓰기 위해서가 아니야. 나의 노후나 나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또 가치관 이동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오히려 저축에 더 투자하고 실제로 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과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런데 그게 뭐냐? 번 돈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저축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네요. 번 돈을 다 주식 투자했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 본인의 어떤 다른 문화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써야 될 돈이 어쩔 수 없이 저축에 다 해야 되는 필요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에서 네. 아쉬운 부분도 좀 있긴 하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적당히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네. 네네. 대학 생활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좋지만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맞아요. 없이 아르바이트 하는 거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맞습니다. 이 20대 때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단지 돈을 벌어야 돼서 그 쉬는 시간까지 쪼개서 일을 해야 된다. 좀 가슴이 아픈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먼저 지나왔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만들어줬어야 된다는데 그렇죠. 좀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 예, 자 빅데이터를 알고 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 뉴스는 네모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법이다로 함께 하실게요. 네, 오늘 엔잡러를 모셨습니다. 방송인이자 변호사이자 식물이시기도 하죠. 장미이십니다. 우리 네. 장미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예전에 그 방변 뭐 이런 말이 생겼었는데 혹시 아세요? 방변 뭐냐면 제재. 방송하는 변호사. 아, 왜냐하면 들어왔던 변호사님들이 것 같아요. 예. 그 법 프로그램 제외하고는 텔레비전에 출연한 일이 많지 않았잖아요, 거의 변호사님. 없죠. 근데 예. 요즘에는 변호사님들은 굉장히 방송에서 자주 예능에서도 활약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또 뭐 정치 이슈에 네, 대해서도 또 많이 말씀 주시는 나오시고. 분들이 많으시고 해서 그래도 전 본업은 이제 변호사 업무가 제1 본업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장미라는 그 식물 그 네. 업무 마음에 듭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싶은 예. 그런 마음으로. 근데 혹시 방송인으로 네. 뭐 약간 예능 같은 것도 나가고 아. 싶은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캐릭터신가요? 저는 뭐 예능 캐릭터는 좀 네. 아닌 것 같고, 다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이게 독서 이런 거를 팟캐스트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책을 읽고 같이 나누고. 그래서 언젠가는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하진 않는데 한다면 그런 걸 해보고 싶다. 속으로 아마 생각만 하고 누가 있습니다. 들으신 분이 아닙니다.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아는 지인 변호사가 복면가왕에 나왔더라고요. 진짜요? 와, 대단하시네요. 네, 장윤 변호사님도 아시는 그분이에요. 그렇습니까? 이승엽 선수 이렇게 성대모사 되게 잘하시는 변호사 있어요. 대구 출신에.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프로그램에 나오냐고 그랬더니 첫 번째는 지방에 계신 부모님이 방송에 나오면 자기를 보실 수 있다. 되게 효심에 근거한 네, 것도 그리고 두 있네요. 번째는 마지막은 자기가 영화를 한번 꼭 출연해보고 싶다. 아하. 영화 자문은 많이 해주셨대요. 이런 거를 만들어도 되나요? 이런 게 말이 되나요? 네.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인 영화에 꼭 한번 출연하고 싶은 게 평생 소원이다.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말한 대로 지금까지 다 한 번씩은 했다고. 대단하시네요. 네, 아는 분이세요. 네, 제가 꿈은 끝나고 이루어지네요. 장미 교수님 어떻게 좀 예능 좀 원하시면 저도 제가 한번 어떻게 영화 출연 한번 좀, 그러니까요. 예.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렇게 엄경 아나운서님이 또 이제 어떤 이렇게 또 이렇게 출연하고 또 만들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예. 이분이 만드는 또 예능에 한번 불러드릴까요? 예, 언제든지 초청해 주십시오. 한번 같이 다 같이 한번 뭔가 네. 예능 하나 만들어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 같이 끝내실 거예요. 자, 잡수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오늘 요즘 특히나 우리 사회를 정말 뜨겁게 달군 이슈죠. 정말 핫뜨거, 정말 마약 범죄입니다. 속상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진짜 가장 지금 핫한 이슈인 것 같아요. 최근 유명 작곡가이자 방송인으로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었던 돈 스파이크 씨가 이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설의 마약왕을 다뤘었던 수리남, 이게 또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둘을 연결하면서 심지어 외신들도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마약 사범,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지금까지. 근데 이제는 청정국의 지위를 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통계를 완전히 보면. 잃었죠. 예, 통계를 보면 아주 그게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일단 경찰청 국수본, 국가수사본부라고 출범을 했잖아요. 네. 이번 달을 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본 집중 단속 기간으로 설정을 했어요. 이 말인즉슨 그만큼 마약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올 상반기에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관련 사범 6,000명 가까이 됩니다. 5,988명이에요. 지난 상반기 같은 기간의 집계율보다 무려 한 20% 가까이 상승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단속을 하는 수사력이 많이 집중이 돼서 검거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예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 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걸 저희는 어떻게 또 체감을 하냐면 대법원 국선 사건은 국선 전담이 아니어도 많은 변호사님들이 그냥 하세요. 이걸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임의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형사 사건들을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기억, 니은, 순으로 변호사들에게. 근데 의외로 마약류 사건이 많이 배당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마약 관련 사건들이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그게 체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을 보면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직장인인데 아니 그냥 일반 주부인데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통 사람들이 손을 대기에도 매우 이 유통 경로 같은 게 접근하기 용이해졌구나라는 걸 저희가 좀 느끼게 되고요. 아까 마약 청정국 말씀 주셨는데 마약 청정국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이 되지 않아야 마약 청정 국가로 분류가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6년 전에 2016년 전에 그 지위를 잃었습니다. 아이고. 예, 그게 5천만 명당 10,000명, 그러니까 10만 명당 20명 이상의 마약 사범들이 꾸준히 적발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 다크웹, 온라인, SNS 이런 인터넷 경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그 하수 처리장에서 마약 검출을 해본다면서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을 찾을 수는 없지만 하수 처리장에 흘러나오는 게 이제 대소변으로 나오게 되니까 거기 농도를 측정해 보면 전체적으로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화장실 다 가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그 실제로 측정해 본 농도가 훨씬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거되지 않은 사람을 전체 비율로 봤을 때도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건데 네. 문제는 한 몇 년 전에 마약과 관련된 연예인 관련 사건이 터졌어요. 네. 그래서 한 신문 기자가 실제로 다크웹이나 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는지를 해봤어요. 됩니까? 아주 쉽게.
이렇게 쓰는 은어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은어들을 예. 쓰면서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쉽게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 말은 쉽게 매칭하고 쉽게 구매도 할 수 있고 네. 사실 뭐 젊은 입장에서는 또 이런 거는 모를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법기관은 다 사실 보고 있고 예, 맘만 먹으면 맞습니다. 다 검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했던 케이스에서 주신 다크웹 말씀 주셨는데 네. 이제 일반 직장인 남성분이에요. 본인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데 스트레스를 풀 좀 통로가 필요했다라고 해서 대마초를 구입을 했는데 다크웹을 이용한 케이스였고 실제로 이 유럽 국가에서 들어옵니다. 이 국내로. 네. 그런데 어떻게 검거가 됐냐면요. 이걸 세관이나 이 어떤 그 공항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인지가 된 거예요. 마약 탐지견 등을 통해서 수사기관이 알았는데 이미 알았어요. 예, 네.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하냐? 이게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아. 이게 본인의 주소지로는 잘 안 해놔요. 당연하게도 그렇죠. 예. 제3의 주소지 아니면 지인한테는 아 내가 뭐 해외 직구했는데 내 부인이 이런 거 싫어해가지고 너가 좀 대신 좀 받아줘 이런 식인 거예요. 못했다. 뭐 이를테면 그러면 이게 흘러서 어디가 최종 종착지인지를 따라붙어서 이 현장에서 검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마약 뭐 본인은 완전 범죄를 꿈꿀 수도 있겠고 한 번 하고 끝낼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 우리나라 수사력이 굉장히 촘촘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텔레그램이라고 그 익명성이 보장이 그렇죠. 된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돈을 송금을 뭐 가상화폐로 네, 하고 맞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접근을 해서 어디인지 받기로 하고 지하철 어디에 던져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마약을 주문했던 사람은 거기 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판매책이나 네. 그 원래 그 판매하는 사람을 잡아야 근절이 되는데 그게 그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비대면으로 이제 판매를 많이 하니까. 굉장히 많이 했죠.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던지기 수법. 네. 이게 원래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하면은 적발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높고 한 명 잡히면 인적사항 같은 걸 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이 형태로 이 거래를 하기 마련인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지금 텔레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마약 복용이었는데 이게 정말 마약이 나쁘다라고 막 유튜버 활동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거의 100% SNS를 통해서 손에 넣는 거다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수치도 그렇습니다. 텔레그램 이용해서 내가 마약을 샀다? 72.8% 거의 73%예요. 주로 이제 거기를 통해서 거의 하는군요. 텔레그램. 텔레그램은 또 이 서버가 해외에 있잖아요. 예. 이게 정확하게 본사가 영국인지 어느 나라인지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수사력이 미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으로 많은 이 수치로 카카오톡을 이용한 경우도 10%는 넘고요. 아이고. 그게 거래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라인도 한 4%. 그리고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는 부분을 접속을 해서 진짜 예, 간이 2%.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치긴 한데 수치가 이거는 컴퓨터상에서 온라인상에서 SNS상에서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는구나. 그래서 또 뭐가 문제냐. 텔레그램 이런 거는 사실 연령층이 높은 층에서는 손쉽게 잘 안 써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많이 쓰고 SNS에 접근성이 높은 것도 젊은 층이라서 네. 이 계속 이 집계를 해보면 10대, 20대 그리고 30대 초반에 이 마약 사범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또 네. 실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같이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마약을 샀는데 택배 조회를 해봤더니 세관 통과를 했다. 이제 받겠구나. 설레하시면 그럴 수 안 됩니다. 있죠. 예. 잡힙니다. 그거 다 맞습니다. 추적하고 있는 거고 예. 그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뭐 텔레그램 같은 걸로 물론 안 잡히는 사례들도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알고 있으면서 더 큰 저쪽 줄기 뿌리까지 뽑아내기 위해서 지금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꼭 맞습니다.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약을 많이 할까를 생각하고 그 심리를 좀 따져보다 보면 사실 양심의 가책 자체를 좀 못 맞아요. 느낀다고 해야 예. 될까요? 이거는 악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 우리 남을 옛날에는 해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맞아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그 죽음의 다이어트 약, 뭐 나비약이라고 흔히 말하죠. 있어요.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 걸 뭐 이제 반씩 쪼개서 먹으면서 사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좀 고도 비만인 사람들에게만 처방되는 건데 약간의 어떤 그런 작용을 하기 예. 때문에 그래서 호기심이 많으니까 항상 이런 얘기하죠. 호기심에 시작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그게 무조건
그건 변명은 아니라 실제로 호기심일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냐. 특히나 10대 네.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거고요. 그래서 조금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이 이른바 나비약, 이 식욕 억제를 하는 거, 나도 한번 다이어트 필요한데 먹어볼까? 이건 호기심, 뭐 어떤 그런 거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 요즘 10대 마약사범들도 굉장히 이 언론에 보도되는 양상을 보면 좀 조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아주 말기암 환자나 이런 분들에게 고통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처방되는 마약류가 들어가 있는 패치나 이런 네. 약물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미성년자들이 병원을 전전하면서 자기가 다쳤다라고 거짓으로 진단을 받으면서 네. 마약류 패치를 상당히 많이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도 사실 이런 거를 걸러줘야 되는데 원래 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그렇죠.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곳을 굉장히 전전을 했던 케이스가 있고요. 실제로 본인들이 부착하기도 했고요. 그 또 왜 그러냐? 이게 돈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또 온라인상에서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본인들이 직접 가는 이게 범죄잖아요. 네.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것을 손쉽게 손에 넣으려고 하는 또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 미성년자들이 마약 사범이 된 또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고3 학생이었는데 텔레그램 마약방을 실제로 본인이 운영한 케이스도 아, 있었습니다. 맞아요. 있었죠. 예. 예. 이런 게 아마 호기심 이런 부분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점점 조직화되고 대규모되고 거기에 10대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 이미 우리나라가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가격을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비싼 밥 한 끼? 아, 네, 비싼 밥 한 끼? 탕수육 한 그릇? 정도의 맞아요. 마약을 구입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가격을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맞습니다.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가격이 다운이 된 거예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호기심이 있어도 너무 비싸면 접근이 안 못하죠.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막 아무리 주변에 있어도 그게 막 3천만 원씩, 4천만 원씩 한다고 치면 네. 뭐 애들이 아무리 100% 호기심이 있고 다크웹을 통해 살 수 맞아요. 있어도 그걸 구입을 할 수가 없는데 아이들 용돈 정도면 구매할 수 있을 맞아요. 정도로 저렴해지니까 네. 기사를 봤어요. 깜짝 네. 놀랐습니다. 치킨 한 마리보다 싸죠. 아, 어 예. 싸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격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10대나 20대 맞아. 젊은 층들이 이 중독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분명히 역할을 하고요. 저도 이제 마약 사범 사건을 하다가 이 금액이 나와요. 왜냐하면 네. 추징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불법적인 금액이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금액을 정확하게 공소장에도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치킨 한 마리, 비싼 밥 한 끼? 예. 이 정도면은 일단 시장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살 수는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 어둠의 루트를 확보만 한다면. 그래서 10대, 20대 꼭 그 재산적인 상황이 좋은 사람들만 마약을 하는 건 아닌. 왜냐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재벌 예. 아니면 뭐 연예인 이래서 맞아요. 네. 뭐 사회 상류층들이 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재범률도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동남아시아에서 어디 팔로 루트가 막힌 적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마약을 많이 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틈새 시장인 거죠. 그럴 수 아하. 있죠. 그러니까 양을 많이 대량으로 유포를 한 다음에 이미 중독이 되면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 마약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우와 꽃신 같은 그런 네. 느낌이네요. 처음에 네. 공짜로 줬다가 네. 나중에 좀 비싸게 받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무서운 얘기를 최근에 들었는데 형사법 연구를 하는 분한테 마약을 이 유통시키려고 하는 범죄 집단 입장이 한번 돼봐라. 그러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40, 50대랑 10대가 있으면 누구에게 더 접근을 하는 게 용이하겠다,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약은 기본적으로 초범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거의 없습니다. 없죠. 왜냐하면 네.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중독성이 너무나 강력해서 한 번 투여만으로도 나중에 투여를 하지 않게 되면 고통이 수반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약의 회전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회전문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10대한테 더 접근을 하는 게 시장성이 좋다, 산업을 본인들 키우는 수익에 사람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고, 제가 무슨 사건을 하면서 필로폰을 이렇게 투약하신 분한테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되냐, 신체가. 그랬는데 너무나 하루 종일
뭐 몸이 붕 떠 있는 것 같고 한 이슈에 굉장히 꽂히게 된다고 속된 말로 집중하게 네. 되면서 온몸에 땀이 나고 이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그쵸.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한번 한 사람들이 다시 손을 대고 거기에 가격까지 낮다. 그런데 그게 10대다. 평생 마약과 단절된 채 살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단 한 번에 중독이 되고 그렇죠.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네. 내용이 어디서 유용하겠습니까? 군에서 유용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2차 대전 당시에 일본 군들이 처음에 사용했었던 게 히로뽕이었어요. 필로폰. 네, 필로폰.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제 밥을 먹지 않아도 그리고 밤에도 뭐 너무 피곤해하더라도 거기서 힘을 내는 각성제로 그건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을 포함해서 각지의 어떤 군인들에게 그때는 어떤 마약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했던 거 있고 또 일단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었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다 끝날 줄 알았고 제가 듣기로는요 우리나라의 어떤 마약 사범들조차도 그 필로폰은 손을 안 댄다고 했어요. 저거까지 가면 저긴 끝난 거다. 이거 완전히 끝이다. 중독성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그 단계가 있어서 그 앞부분을 먼저 하면서도 나는 저기까지는 안 가. 그 내부에서의 나름의 어떤 윤리라든가 나름의 기준을 세웠다고 했는데 문제는 10대들에게까지 퍼지기 시작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이게 더 세대 하면서 나름의 좋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체계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가장 센 거를 그냥 바로 시작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저렴해요. 오히려 제일 저렴하니까. 필로폰이 제일 가격으로. 저렴해요.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이 충분히 손댈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건데 예전에 마약이라 그러면 안 보이는 데서 음지에서 그렇죠.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사실 이제 이 돈 스파이크 네. 같은 경우도 호텔에서 잡혔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일상적이 되면 10대들이 약간 네. 해도 되나 보다. 저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네. 수 있는. 네. 왜냐면 과거에는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 비공개된 장소에서 뭐 혼자 내지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과 아주 그런 식으로 했다면 요즘 양상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최근에 적발된 사람을 보면요. 도심 항복판에서 신림역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본인이 마약 투약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량에서 했으니까. 집에 가려면 운전을 운전해야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갔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운전까지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도로교통법 등에서 윤창호법으로 가중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음주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약물로 취한 경우도 당연하게도 처벌 대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백주대낮에 본인 주차장에서 마약을 투여할 정도로 이렇게 간이 큰가? 그런데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요 강남의 한 카페에서요 마약을 투약하는 거예요. 카페에서요? 불특정 다수들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내가 뭘 하는지 사람들이 주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투약을 했어요. 그래서 등잔 밑이 바로 경찰에 체포가 됐고요. 바로? 아마 그 정도가 되면 인식을 못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네. 그런데 피해야 된다는 그 내가 생각조차 지금 못하는. 무슨 상황을 하는지. 그리고 최근에도 강남역의 무슨 주점에서 맞아요. 2,000명이 넘는 필로폰이 차량에서 발견이 됐고 본인 차량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에 여성 접객원도 사망을 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심도 깊게 취재하는 기자분의 말을 들었더니 이 사망한 여자는 몰랐다는 거고 네. 본인의 아이고. 술에 임의로 탔을 미리 거라고. 타가지고. 그러면서 이른바 술자리에서 하는 게임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한 여성을 공략해서 아마 마약을 먹도록 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지만 지금 수사기관이 수사는 하고 있지만 이게 살인죄인지 왜냐하면 그 게임이란 게 기본적으로 우연적인 요소잖아요. 내가 꼭 걸린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살인죄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마약 사범으로 그냥 처리를 하는 건지 물론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사망했기 때문에 처벌이 좀 어렵게 됐지만 이걸 들여다보고 있지만 이 정도로 마약을 소지하고 어쨌든 술집까지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2,000명의 투약분을 본인 차량에 두고 예.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하구나 큰일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범죄랑 연결되는 거네요, 이거는. 성이랑도 그렇죠? 마약은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경우들이 저희가 사건하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유통을 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관세청에 대부분 다 걸려요. 걸리죠. 많이 걸리죠. 지금까지는 다 걸려요. 심지어 신체 안에 숨겨가지고 와도 다 걸려요. 그 많이 기사를 봤었죠.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막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다 잡혀요. 네. 근데 이게 유통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그 정도 분량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조직들이 대한민국 내에 들어왔다는 그쵸. 얘기인데 그냥 심지어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집에서
만들다가 걸린 적 재배하게 그런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 드라마 미국 드라마에서 굉장히 공정 히트를 있죠. 쳤던 브레이킹 예. 배드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그런 걸 만드는 마약을 만드는 장면들이 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의 시트콤들을 보면 우스갯소리를 뭘 하냐면 대학생들이라면 자고로 한 번 정도는 대마초를 피는 게 뭐 대마초 이제 합법인 나라들도 물론 있고 그런 주 합법인 주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나도 모르게 뭐가 되냐면 뭐 좀 젊은 애들은 좀 할 수도 있지라고 할수 하는 있는. 특히나 이제 서양에서는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마약이 정말 무서운 범죄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사례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은 검거된 게 다행인 거다. 그럴 수 있죠. 검거되지 않았으면 죽음으로까지 이르렀을 텐데 오히려 경찰이 잡아주고 그 이후에 어떤 처벌은 받겠지만 그 이후에 재활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체포가 치료의 시작이라 그런대요. 오히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직접 이제 좀 변호하는 분들도 있고 주변에 사례를 들어봤을 거잖아요. 반성은 할까?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뭐 운이 없었고 현행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으니까 잘못한 거지만 나는 마약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내가 좀 사실 궁금해요. 제가 만나본 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초범이었으니까. 예, 초범이었고 뭐 한두 회 정도 대마초 흡입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데 손을 못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식 재판에 나중에 추가로 이 흡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네. 뭐 당연하게도 반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내가 뭐 의지할 때도 없었고 유일한 어떤 탈출구였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선처는 받기 어렵고요. 그리고 뭐 필로폰이나 이런 직접 투약을 하는 마약류 사범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단히 많이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가 당연하지만 좀 있습니다. 네. 이 투약에 따른 어떤 이 습성, 마약류는 가장 크게 습성에 있는 그런 범죄로 볼 수 맞아요. 있는데 이건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무죄를 받은 경우들이 있어요. 네. 어떤 경우냐면 최근에는요. 한 80대 노인이 양귀비를 키운 거예요. 모르고 알고 모르고 모르고. 라고 항변을 했고 실제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니 이 집 봐라 이 양귀비를 키우네 이거 불법인데 라고 해서 재판에 넘겨줬어요. 검사도 뭐 앞에 그렇게 본 화단에서 거죠. 키웠나 보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밖에 집 밖에서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나 법원이 고개를 갸우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양귀비를 마약을 추출하기 위한 용도로 키웠나? 그래 보이진 않다라고 해서 이 80대 노인분이 1,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가 있고요. 예전에는요 나이 진짜 많으신 분들 일제시대 때 사셨던 분들 양귀비 키우고 쌈 싸먹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과거엔 있었죠. 그랬을 네, 수 과거에 있겠네요. 그랬을 수 있어요. 네. 예. 또 양귀비도 종류가 많다라고 해서 사실 음식에 넣어도 되는 그런 뭐 네. 빵 같은 곳에 그 성분을 넣는 양귀비도 있고 그래요? 마약류로 그 불허가 되는 양귀비가 있는데 또 아마 변호사 분들은 다 아는 케이스일 텐데 이게 법률의 착오라고 해서 무죄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교육청 같은 데서 하달이 내려와요. 교과서에 실린 식물들은 다 학교에서 구비해서 키우라고? 키워라. 거기에 양귀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묻습니다. 정말 양귀비도 키웁니까? 그랬더니 키우세요라고 교육청에서 답변을 얘기한 받았어요. 거예요? 예, 받았어요. 이거는 교육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네. 이분이 또 사러 갑니다. 양귀비를 사러 네. 가요. 그러니까 이 판매하는 곳에서 양귀비 관상용으로도 많이 파는 거예요. 많이들 키웁니다라는 답변을 또 들어요. 그럼 괜찮은가 보다? 그런데 학교를 지나가던 경찰분인가가 신고를 해요. 아니 이 학교에서 이게 웬 세상에. 말이냐. 양귀비를 키우고 있다. 정식 재판에 넘겨줬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이 선생님 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크로스 체크를 계속 했는데. 크로스 체크도 했다는 점이 무죄를 받게 되는 데는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이 됐고요. 이거는 법률에 착오가 있었다. 키워도 된다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부분을 인정받아서 무죄를 받은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초범의 경우는 선처를 많이 받아요? 실제로 필로폰과 또 대마, 왜냐하면 마약류 그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마약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다르군요. 예, 그래서 비난 가능성이 좀 다르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대마와 필로폰은 좀 다른 거예요. 네. 어떤 이 중독성 여부도 상당히 많이 다르고 해서 아마 대마초 정도를 호기심에 한두 차례 흡연한 경우는 기소유예를 초범인 경우에 한정해서 기소유예로 한번 기회를 줄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게 비난 가능성이 낮아서라기보다는요. 마약류를 하는 사람들의 습성상 너무 상습적일 수 있으니까 한번
기회를 주는 개념이에요. 낙인 효과로 인해서 나 이미 정가도 생겼고 하니까 난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부작용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그런 처벌을 하는 건데 네. 돈 스파이크 사례를 보더라도 이번엔 필로폰이었지만 동정정가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네. 물론 정가를 보도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살펴봤더니 대마를 했던 동정정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보면 많이 없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경우죠. 수위가 세지고 네, 있다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마약의 경우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도. 맞아요. 근데 이번에 돈 스파이크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양이 많아서. 맞습니다. 네, 뭐 여러 번의 재범도 있지만 그러면 더 처벌을 세게 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소지하는 양이 1000명분이었어요. 30g. 이 0.03g이 공소장 같은 데에도 정확하게 1회분 투약량으로 적시가 되는 그 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 명분인지가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돈 스파이크의 변호인 측은 기본적으로 유실량도 좀 있다. 30g은 굉장히 이 손에 넣으면 작은 양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사실 믿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거죠? 있고요. 또 본인이 체격이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0.03g이 1회분 투약이 아니다. 더 많은 한 회분 양이 투약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제값이 덜어지는 건 아니고요. 당연하게도 1000명분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휴대전화 압수수색 됐고요. 거기에 연락책,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포렌식으로 다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동료 연예인 아니면 본인이 그렇죠. 음악 작업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여부를 좀 파고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돈 스파이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대마 전력도 음악 작업을 하면서 동료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줬다라는 판결문 설시가 또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이런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주변을 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돈 스파이크를 수사하려고 경찰이 시작한 게 아니라 다른 마약 맞아요. 수사를 하고 있다가 돈 스파이크가 중간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 또 총책을 찾아야 되는데 도망갔잖아. 지금 그래도 어쨌든 두려움이 떨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긴 있을 생각이 겁니다. 들고 정말 다리 뻗고 자려면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게 제일 좋겠다 당연한 싶은 생각이 거죠. 들면서도 네. 제가 근본적인 질문 하나 좀 드리고 네. 싶긴 합니다. 사실 마약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과거에 서양의 뮤지션들도 굉장히 많은 마약을 사용했죠. 근데 우리는 마약류, 마약이라고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 그 마자가 들어가니까 네. 무조건 이제 아주 안 좋은 악독한 범죄라고 생각을 한다는 네.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윤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는 새우의 작가 네. 이제 프랑스와 사강 같은 경우에는 마약 혐의로 기소가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저는 좀 그럴듯해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타인의 신체와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마약도 있습니다만 안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스스로를 망치게 하는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걸 국가에서 이제 형법상으로 처벌을 하는 거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적인 분명히 네. 잘못하는 거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고서 네. 간통죄 자체가 이제 폐지가 됐죠. 그거는 네. 형사처벌을 안 한다는 거죠. 네. 괜찮은 일이다라는 의미는 네. 아니고 그런 것처럼 아니 마약을 해서 본인이 본인의 어떤 건강도 해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왜 윤리적인 문제로 끌고 가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마약류 처벌법에도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 대마를 분류하고 있는 게 이런 좀 같은 선상에서 놓을 수 없는 마약류들이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입법례를 달리 가져가는 부분도 있죠. 이를테면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미국에서 어느 주에서는 허용이 되기도 하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대마 같은 경우에는 좀 음식 같은 데 넣는 것도 허용을 하도록 뭐가 바뀌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본인의 어떤 신체가 훼손되고 뭔가 정신적으로 감퇴가 되는 부분을 감내하는 것까지 범죄로 할 것이나 근데 그 이외에 굉장히 중독성이 많은 범죄는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고 필로폰을 투약하면 거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 정말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편 전쟁 보시면 알잖아요. 본인 투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네.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드라마에 그 장면이 나와요. 마약 사범으로 들어온 사람이 감기약을 안 먹고 버티는 장면이 나와요. 아. 금단 오, 현상이 야, 이제 벌어지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참게 감내해 주는 게 이제 감기약 성분을 이제 맞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네. 먹게 되면 자기가 금단 현상을 견디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그 편법으로 쓰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라도 네. 먹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이 마약이 아니더라도 그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약품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투약을 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의약품 관리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쫀쫀하게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지금 물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학교에서는 마약에 맞자도 꺼내면 안 돼요. 그렇죠. 마치 없는 것처럼 금기 우리가 없는 시대도. 것처럼 얘기하는 순간 판도라가 열릴 예. 거라고 느껴서 그런지 근데 이제 그 성교육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피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의견이 있는 것처럼 이 정도로 청소년들한테 관대하게 그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면 학교에서도 교육을 해야 되지 저는 않나? 100% 공감합니다. 그렇죠. 예. 학교의 화장실 한번 검사해 보면 아마 검출되는 학교가 없어야 됩니다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거기에 경찰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청소년들 없을 거라고 같은 생각하니까 경우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훨씬 더 심각하고 심지어는 해외 유학 갔던 아이들이 많잖아요. 많이 하죠. 쉽게 접할 수 있죠. 네, 거기서는 더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그 교육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완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보는 케이스들에서도 우리나라가 뭐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닌 거는 당연하고 10대도 안전하지는 않은 거예요. 네. 이 비용, 접근성, 오히려 10대들이 더 노출되기가 쉬운 네. 구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걸 금기시한다, 그냥 나몰라라 한다, 없는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교육으로, 왜냐하면 마약과 관련해서는 예방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한번 네, 중독이 되면 빠져나오기 너무 네. 어렵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약이 회전문이라고 하잖아요. 못 빠져나오는데 교도소에서도 이 마약과 관련돼서 교화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대요.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 거죠. 네, 사실상.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건 이제 내가 마약을 가지고 있으려고 가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아까 그 택배가 그 친구 집에 왔어요. 그 독실 씨 집에 배달이 됐어. 이게 뭐지라고 해서 걸렸어요. 예. 그럼 처벌받아요? 아니요. 그래서 아. 이 관련 규정을 보면 단순 소지가 아니라 매매 목적으로 아니면 유통을 시킬 어떤 목적으로 해야 처벌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영리 목적으로 이 아주 다량으로 갖고 있는 네. 경우에는 형이 훨씬 높아져서 그쵸? 소지죄가 오히려 투약보다는 더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팔려고 갖고 네, 있었다면 더 나쁘다는 판매책은 거죠. 잡아야죠.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번만 투약하더라도 바로 내 모든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마약은 정말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처음부터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다.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는 법이다. 우리 장현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잡스 3.0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